내부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무인기 출연하고 나서 우리 정부에 대한 공격보다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선전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주민의 어떤 체제 충성심이 묽어지고 내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무인기 출연을 기다렸다든지 이용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정치 행동을 하니까 일부의 전문가들은 자작극 아니냐,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경부대에 완전 사격 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무인기를 누가 왜 보낸 건지, 북한의 자작극은 아닌지 의문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방부 전 차관이신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오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 북한이 그제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했고 남북 간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북한의 남한 무인기 주장이 있었어요. 일단 그 내용 정리한 KBS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공개한 사진입니다. 평양 핵심 부인 노동당 청사 상공에서 남한 무인기가 전단을 뿌리는 장면이라고 주장합니다. 함께 공개한 전단에는 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사진과 함께 외무성 명의 긴급 성명을 내고 남한이 이달 들어 무인기로 평양 상공에 3차례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오늘은 조선중앙TV에도 내보냈습니다. 이번 영공 침범 사건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며 자위권 행사의 명백한 대상으로 된다. 북한 노동신문도 일면에 이를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매일 보고 듣는 두 매체에 대북 전단 소식이 실린 건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올해 5월과 7월에도 대북 전단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지만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이 유입된다는 사실 자체를 언급하기 꺼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부 통제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전단을 빌미로 주민들에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남측에 대한 책임 전가와 함께 북한 내부의 대남측 개심과 체제 결속을 이끄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어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이후 쓰레기 풍선 2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렸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네, 남측이 무인기로 3차례 침투했다. 북한의 주장인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측이 이제 무인기 출연을 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 군도 거기에 대응하면서 우리 국민 일부에서는 실제 이렇게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러나 북측이 지금 KBS가 편집한 영상을 보면 제가 언뜻 드는 게 북측은 지금 저도 저 삐라를 본 적이 있는데요. 북측이 오물풍선에다가 삐라를 담았는데 그 오물풍선이 떨어진 낙하 지점이 북측은 저게 북측 노동당 중앙청사위에 무인기 출연했다고 저렇게 떠드는데 오물풍선이 전쟁 기념관에 우리 바로 대통령실 앞에 있어요. 우리 마당에 떨어진 걸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북측이 도발을 그건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네. 이번에 북측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그 무인기와 전단을 보여줬지만 그것이 누가 뿌렸는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실하게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무튼 북측은 중앙청사에 이제 무인기가 출연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 이 당황한 것이 공격적인 어떤 메시지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서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측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냉정하게 정부 당국의 발표를 신뢰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군은 이제 인정도 하지 않고 또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 우리 군의 소행이다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근거가 뭡니까? 북측이 이제 우리 측이 보낸 무인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거리상으로 150km 이상 되고 이게 전문 또 군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는 무인기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무인기의 제어이라든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비행 궤도거든요. 무인기가 날아오면 궤도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10월 3일 날 올라왔다, 또 9일 날 왔다, 또 10일 날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근거를 제지 못하고 있고 우리 군으로서도 그 NCND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고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북측이 지금 무인기가 사진 찍어놓고 전단 뿌려놓고 이게 내부의 어떤 북한 내부의 어떤 그 일인지 또 어떤 민간단체 북측 주변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3국도 있고 하니까 제3국에서 갖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을 아직 정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 군은 항상 신속하게 발표하는 건 중요하지만 정밀하게 확실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NCND는 당연하고요. NCND 당연하고 북측도 이미 2014년부터 최근까지 2022년까지 10차례나 무인기를 보냈어요. 그 무인기 보냈다가 또 중간에 떨어진 걸 우리가 찾아서 삼척에서 찾아서 보니까 우리 저 주양 군사시설, 정부시설 촬영한 사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적도 있는데 아무튼 북측은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이 무인기가 북측의 존엄, 자기들 지도자라든지 중앙청사 위에 출현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이 무인기가 옛날에는 정찰 목적으로 무인기였는데 이 게임 체인저가 되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살 드론이 등장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로 이게 완전히 활용되고 있는 차원에서 북측으로서는 북측 지도자는 엄청 놀라고 당황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근데 우리 정부는 처음에는 무인기를 날리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했어요. 이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번복 자체가 국정감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장관이 대답을 하면서 장관이 아는 범위에서는 보낸 적이 없는 거죠. 보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북측이 주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 주장하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좀 NCND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집단 의견이 모아진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은 가운데 그래서 집단의 어떤 우리 군 지휘관들하고 합참이라든지 국방부 당국자들이 모여서 의논해 보니까 국감장에서 장관이 아는 범위에서 대답한 거와 달리 좀 NCND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집단의 의견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뭐 적절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입장을 보였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군이 보낸 게 맞나? 그게 많이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 국민들은 북측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이 국내 언론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북측이 또 계속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우리도 대응 차원에 했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군사적으로 엄중하잖아요. 엄중한 대치 사회고 지금 굉장히 위기가 고조된 있는 상황에서 북측 주장을 말을 믿어야 되느냐, 대한민국 군 당국, 국방 당국, 대한민국 정부 말을 믿어야 되느냐. 저는 정부 당국의 말을 신뢰해야 이런 위기가 극복되고 또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부 국민들이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당국의 입장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 북한도 무인기를 우리나라에 많이 보냈었잖아요. 근데 평양에 무인기가 뜬 것을 가지고 아주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인기 파네트라는 미 국방장관이 2009년인가 8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 국방장관이. 앞으로 조종사가 탄 전투기는 F-35가 마지막이다. 앞으로 무인기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통찰력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그때에도 무인기가 좀 이렇게 정찰 목적이었어요. 사진 찍어 오고 정찰 목적인데 지금은 그냥 이 조그만 무인기에서도 큰 무인기까지 해서 하나의 슈사이드 드론 자살 무인기로 발전해 가지고 안 돌아도 된다. 거기 폭발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런 무인기 성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굉장히 확인되고 매일같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평양 당국으로 봤을 때는 무인기가 들어온 지 한 7일, 일주일 동안 몰랐는 거예요. 3일 날 들어왔다 그러는데 3일, 9일 이래 들어왔는지 몰랐는데 이게 무인기 만약에 자살 드론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는 거죠. 아마 북측에서는 우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참변을 겪을 것이다 겁박을 하면서도
이 방공포의 어떤 여러 가지 성능, 능력 또 그 방공포를 책임진 사람들, 방공망을 책임진 사람들에게 엄청난 책임 추궁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측은 진짜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겁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군이 가진 무인기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 좀 궁금하긴 해요. 지난 국군의 날에도 무인기는 이미 파네트 장관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자신의 네네네. 어떤 군사 미래전의 어떤 핵심 전력으로서 되기 때문에 이 핵심 이 무인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여러 가지 우주 기술 필요하지만 IT 기술이 접목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K 국방이 세계를 앞장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합돼서 잘 네.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화면에 재원은 나오고 있는데 재원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계 최고의 무인기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이제 국군의 날에도 이제 공개가 되면서 저기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긴 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예. 수중에서 또 뭐 어. 공중에서 이렇게 산업용으로 쓰이지만은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의 내부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북한의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무인기 출현하고 나서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이런 공격보다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선전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뭐 무인기 출현하고서 뭐 140명의 청년들이 자원 입대하고 막 체제를 결속시키고 정치적 결집하는데 너무나 이용하기 때문에 자작극을 해놓고 정치적 결속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북한 내부 정황을 보면은 두 개의 정당이 생긴 거예요. 노동당이 있는데 장마당이 생긴 거예요. 주민들이 장마당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노동당에서 오라 하면 가지 않고 장마당에 가는 거예요. 예. 주민의 어떤 체제에 충성심이 묽어지고 내부에 굉장히 체제 이완하는 모습, 하나의 체제가 좀 내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무인기 출현을 기다렸다든지 이용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정치 행동을 하니까 정치 과정을 만들어내니까 일부의 전문가들은 자작극 아니냐. 북측이 무인기 출현을 기다렸다는 듯이 국내 정치 활용하는 것을 보고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주장대로 우리 쪽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날아다녔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방공망이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뚫렸죠. 그래서 더더욱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북측으로 신경질적 공격적인 반응은 그 평양의 그 방공망이 뚫렸다. 그리고 이 뚫린 것 자체가 어떠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체제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나오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여정이 이 한국 무인기가 다시 나타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참변 무슨 뜻입니까? 근데 김여정의 말을 우리가 언론에 크게 다뤄주는 것 같아요. 김여정 계속 간을 키워주는 건데 사실 그 군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은 오히려 참변 이야기하면 우리는 국민 일부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고잖아요. 네. 군사적 공격에 대한 예고이기 때문에 대비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군사적 의연하게 대비해야 되지만 그 참변이란 말 속에 매몰되어서 대대적으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분위기, 사회 분위기 맞지 않고요. 김여정은 좀 늘 거친 말로서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겁박하는 전문가입니다. 너무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불러다가 30억 돈 쓰면서 너무 간을 키워놨어요. 네, 좀 그런 말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너무 그렇게 반응할 필요 없다. 일희일비하면서 거기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예.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가야 됩니다. 네, 지금 그 대북전단 내용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 이런 내용이 뿌려지면 주민들 반응 어떨까요?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편은 북한 체제가 이 남조선 당국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라.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걸 하는데 이면에 전단을 보니까 이러고는 배가 고파 죽는데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그 딸 뭐 그 일가는 너무나 저 화롭게 지내죠. 화롭게 지내고 사치스럽게 지내고 이런 모습을 주민들이 알게 되는 거고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일부의 그 지금 그 저 어물풍선 뿌린데 드는 돈들 다 추계해서 내놨던데 그런 거 안 하고 식량을 주면은 뭐 북한 주민 식량난 극복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은 북한 체제 한쪽 귀로는 북한 체제가 선전한 것을 듣고 야 남조선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쪽 눈으로 볼 때는 야 우리 체제가 김정은 체제가 우리 듣긴 들었지만 이 인쇄물로 보니까 실제로 지도자는 이렇게 화롭게 살면서 우리는 배가 굶주리고 있구나. 그럼 지금 남조선에 어물 뿌리는 거 그거 안 해도 우리가 많이 배고픈 거 좀 걱정 덜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체제에 대한 분노와 네. 또 체제에 대한 걱정을 같이 인식하지 않겠어요? 입장을 바꾸면 그렇게 주민들의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또 전단 내용을 보니까 남북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한국과 북한 주민이 연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쌀, 옥수수 양 이런 것도 이제 비교를 해놨던데 어떤 사실 이거는 이유? 다 아는 얘기지만 북한 체제가 주민들이 지금 굶주리고 아사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한 5억 달러, 5천억, 우리 돈으로 5, 6천억이면 그 문제를 국제시장, 국제 곡물시장에서 곡물 구입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북한 주민들을 좀 알도록 하는 그런 전단이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그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에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 폭파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48년도 분단 이후에 남북이 공동으로 갖고 있던 밸류가 한반도 통일, 언젠가 통일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갖고 북측 지도자들도 그 통일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죠. 남쪽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데올로기를 김정은이 포기하겠다. 지난 10월 7일에도 김정은 종합군학교에 가서도 남녘 해방론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분단 닥트린이거든요. 분단을 고정시키겠다. 영구히 분단 국가를 만들겠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이론을 주민들이 빨리 알리고 특히 군인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육로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하나 세레머니. 예. 참 남북 간에 연결된 도로를 파괴한 세레머니를 통해서 정치적인 분단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는 그걸 기정사실로 하려는 거죠. 역사의 심판을 받을 날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정말 이것을 무슨 국가 행사로 하는 자체가 김정은 언젠가 역사의 심판을 이 행위에 대해서 이런 결심에 대해서 이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분단에 대해서 역사의 책임을 받아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백승조 전쟁기념사업회장과 안보 토크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제 미국 노스다코다주 주지사가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어요. 저도 이날 그 전쟁기념관 갔어서 마침 그날 만남 준비에 한창이시던 또 모습을 봤는데 만나셔서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결국은 이 주지사의 커리어를 눈에 띄는 커리어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예비선거에 한번 경선을 했고요. 네. 주지사로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국방부와 분쟁을 한번 했어요. 2100억. 예. 제가 분쟁에 이긴 적이 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을 했고 미국 정치인 중 가장 부자인 주죠. 다코다 주주에 가보는데 네.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그 당시에 그래요? 50년대 가장 미국의 이름이 파퓰러한 이름이 인기 있는 이름이 더글라스 메가다 더그를 했대요. 자기 이름을 그 더그가 들어가 있어요. 네. 더그 버컴. 네네네. 제가 더글라스 메가더의 더그를 땄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군요. 그렇어요. 그래서 더그 메가를. 근데 그 재미나게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제가 한국 전쟁 도와준 데서 좀 감사 우리 국민들 잊지 않고 있다 얘기했더니 왜 한국 국민을 위해서 싸웠다고 생각하느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글로벌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그 당시 한국 전쟁에 싸웠던 거고 그 평화를 지킨 결과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가 오늘날처럼 한국은 번영하고 북한은 저렇게 돼 있지 않느냐. 네. 앞으로도 한국의 번영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도 갖고 있었고 이분이 경제 분야에 굉장히 많은 식견을 갖고 있어서
지금 AI 있지 않습니까? 네. AI 산업을 이번에 KT하고 미국의 노스다코타주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대요. AI를 새로 하는데 AI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필요한 조건이 양질의 값싼 전기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양질의 네. 값싼 전기가 노스다코타주에 많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거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값싼 전기 또 양질 전기에 있으니까 한국에 좀 투자를 많이 해달라 했더니 같이 웃을 이야기 있었는데 아무튼 이분 오셔서 한국에 대해서 첫 번째 방문이라 그랬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언론에 보니까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어서 한국의 전쟁기념사업회를 찾아서 많은 것을 느끼고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또 생길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자주 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전쟁기념 그날 사업회. 마침 오셔서 네. 같이 만났으면 좋을 뻔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전쟁기념사업회 공공외교 이야기 오늘 잘 들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